서울의 월세는 26,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박서연에게 언제나 살인적인 장벽이었다. 독립해서 자신만의 작업을 시작한 지 2년. 아직 이렇다 할 큰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한 그녀에게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증금 이자와 월세는 숨통을 조이는 족쇄나 다름없었다. 구형 노트북과 타블렛으로는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한계가 왔다. 더 좋은 사양의 작업용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지만 주거비에 발목이 잡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결국 서연은 큰 결심을 했다. 비싸기만 한 원룸을 정리하고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기로.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 릴리 하우스였다. 사진 속의 릴리 하우스는 낡은 고시원이나 어두침침한 다세대 주택과는 차원이 달랐다. 낡은 오피스텔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했다는 설명처럼 내부는 화이트톤의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를 자랑했다. 무엇보다 여성 전용이라는 점과 현관과 각 층마다 카드키를 사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안 시스템이 서연의 마음을 끌었다. 가격 또한 기존 원룸의 절반 수준으로 장비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서연은 곧장 그곳을 방문했다. 사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릴리 하우스의 첫인상은 쾌적하고 밝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선한 인상의 관리인이었다. 그는 자신을 하우스 마스터라고 소개하며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 릴리 하우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외부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제가 1층 관리실에 거의 상주하면서 CCTV로 다 지켜보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의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서연은 마음이 놓였다. 복도를 지나면서 마주친 다른 입주자들도 모두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다.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그들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서연이 계약할 바는 3층 복도 거의 끝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다. 문을 열자 정말로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붙박이장 하나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아담한 공간이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무엇보다 방 한쪽 벽면을 차지한 창문이 마음에 들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밀려 들어왔다. 방이 좀 작긴 해도 서연 씨처럼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딱이죠. 이 방이 또 전망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관리인의 말처럼 창밖으로는 주변 건물들의 불빛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이 작은 공간이 자신만의 아늑한 요새가 되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마음에 들어요. 이 방으로 할게요.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며칠 후 서연은 단출한 짐을 들고 릴리 하우스에 입주했다. 짐을 풀고 책상 위에 노트북과 타블렛을 올려놓자 비로소 자신의 공간이 생긴 것이 실감났다. 좁았지만
모든 것이 손에 닿는 거리에 있어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았다. 비록 비좁은 쉐어하우스의 한 칸짜리 방이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 꿈에 그리던 장비를 사고 멋진 디자이너로 성장하리라 다짐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하기까지 한 이상적인 보금자리.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끔찍한 현실을 불러오게 될지, 그리고 이 깔끔한 벽 너머에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평온한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릴리 하우스에서의 생활은 며칠간 평온하게 흘러갔다. 서연은 낮에는 주로 방 안에서 작업에 몰두했고 저녁에는 공용 주방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거나 가끔 다른 입주자들과 거실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들이라 서로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그녀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입주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프로젝트 때문에 서연은 새벽까지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무렵 시간은 어느덧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모니터에만 집중했더니 눈이 뻑뻑하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다. 물이라도 좀 마셔야겠다. 서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모든 방문이 굳게 닫힌 복도는 발소리를 삼킬 듯 고요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뒤꿈치를 들고 정수기가 있는 공용 거실로 향했다. 거실은 비상등 역할의 간접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 어둡겠다. 정수기 쪽으로 막 발을 옮기려던 순간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거실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선 한 여자의 실루엣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처럼 물을 마시러 나온 다른 입주자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여자는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쌀쌀한 가을밤의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얇고 하얀 여름용 원피스 잠옷 차림이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져 등 뒤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기묘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맨손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얼룩이라도 닦아내려는 듯 창문의 한 지점을 하염없이 문지르고 있었다. 어떤 도구도 없이 그저 자신의 손바닥으로 차가운 유리를 반복해서 쓸어내릴 뿐이었다.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행동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은 순간 흠칫하며 몸이 굳었다. 이 시간에 저런 모습으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어딘지 모를 서늘함과 함께 깊은 고독감이 배어나왔다. 기묘한 광경이었지만 어쩐지 두려움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여자는 서연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오직 창문 닦는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정수기 쪽으로 다가가 최대한 소음을 죽여가며 컵에 물을 따랐다. 달칵 하고 정수기 레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물을 한 모금 마신 서연은 다시 한번 여자 쪽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의 한 장면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차가운 물 한 모금보다 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눕자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문을 닦던 여자의 공허한 손짓, 그녀를 감싸고 있던 기이하고 슬픈 분위기.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닐 거야. 분명 사람이었어. 서연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눈을 감았다. 그것은 앞으로 릴리 하우스에서 마주하게 될 기이한 일들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다. 창문을 닦던 여자와의 기묘한 첫 만남 이후 서연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칠까 싶어 한동안 새벽에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아마도 목류병 같은 것을 앓고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입주자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쉐어하우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 조금 독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릴리하우스 곳곳에서 작지만 떨쳐버리기 힘든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곳은 공용 화장실이었다. 3층에는 총 4개의 화장실 겸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면대 옆 변기의 뚜껑과 시트가 모두 위로 올려져 있는 날이 잦아졌다. 여성들만 사용하는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실수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자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남자가 소변을 본 뒤의 흔적 같았다. 설마 관리인 아저씨가 청소하다가 깜빡했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화장실 청소는 매일 오전에 이루어졌고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는 것은 주로 늦은 밤에 발견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늦은 밤 작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복도를 지날 때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치곤 했다. 그것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향수나 화장품 냄새와는 전혀 다른
저렴한 남성용 스킨 로션에서 날 법한 톡 쏘는 향이었다. 복도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희미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고, 서연은 매번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다. 화장실 복도 맨 끝에 위치한 4번째 샤워 부스였다. 언제부턴가 그 샤워 부스는 항상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사용 중 표시가 떠 있는 것도 아닌데 손잡이를 돌려보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른 입주자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아는 듯 누구도 4번째 샤워 부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비어있는 다른 칸을 사용했다. 저기, 혹시 4번째 샤워실은 왜 항상 잠겨 있는지 아세요? 하루는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입주자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거기요? 고장났다고 들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곧 고칠 거라고 하던데 몇 주째 저러네요. 고장.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서연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문이 고장났다면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라도 붙여놓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안내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굳게 닫힌 문은 마치 그 안에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변기 시트, 낯선 남자의 향기, 그리고 영원히 잠겨있는 샤워 부스. 이러한 불길한 징후들은 각각 놓고 보면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한데 모이자 서연의 마음속에 차가운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여성 전용이라는 철옹성 같던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방문을 잠글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으로 한 번 더 손잡이를 흔들어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 안전하고 깨끗해 보이는 공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만 같은 불쾌한 예감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불안한 징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연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창문 닦는 여자를 다시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변화된 행동은 서연의 불안감을 극도의 공포심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날도 마감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작업을 하던 참이었다. 커피라도 한 잔 타 마시려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을 때였다. 텅 비어 있어야 할 복도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 여자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거실 통 유리창 앞에 서 있지 않았다. 대신 복도 맨 끝, 늘 잠겨있던 바로 그 4번째 샤워 부스의 문 앞에 찰싹 붙어 서 있었다. 여전히 얇은 여름 잠옷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광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샤워 부스의 뿌연 단투명 유리를 2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었다. 마치 유리 안쪽에 묻은 끔찍한 무언가를 지워내려는 듯, 혹은 유리 너머에 갇힌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슉, 슉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전의 기묘함과는 차원이 다른 섬뜩한 광경이었다. 여자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과 분노의 기운이 공기를 타고 서연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서연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모든 행동을 뚝 멈췄다.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만 살짝 돌려 서연이 있는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풀어헤친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자신에게 닿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여자는 다시 샤워 부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손을 들어 잠겨있는 문을 향해 아무 말 없이 손짓하기 시작했다. 이리 와보라는 듯, 저 문을 열어보라는 듯. 느리고 반복적인 손짓에는 어떠한 소리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절박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텅 빈 눈빛으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서연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었다. 저 문 안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허둥지둥 도망쳤다. 방문을 닫고 등 뒤로 잠금쇠를 거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했다. 절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침대에 주저앉은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창문 닦는 여자의 기이한 행동은 더 이상 동정심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늘 잠겨있던 네 번째 샤워 부스를 향한 침묵으로 전하는 절박한 메시지였다. 뭔가 있어, 저 안에. 뭔가 아주 잘못된 게 있어.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다. 릴리 하우스를 감싸고 있던 안전과 평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섬뜩한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네 번째 샤워 부스와 창문 닦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자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단순한 기분 탓이나 오해라고 지부하기엔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굳게 마음을 먹고 1층 관리실로 향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푸석했고 눈은 퀭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마스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관리실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관리인은 서연을 보고 인자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불편한 거라도? 저 3층 네 번째 샤워 부스 말인데요. 몇 주째 잠겨 있던데 정말 배관이 고장난 게 맞나요? 서연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관리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다시 능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그거요? 그럼요. 부품을 해외에서 구해와야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자꾸 늦어지네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금방 고칠 테니. 명명은 매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입주자 중에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분이 계신가요? 밤마다 복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서요. 창문을 닫는다거나.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리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 여자 때문에 또... 그는 마치 서연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 서연씨, 신경 쓰지 말아요. 302호에 사는 사람인데 원래 좀 그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사람 해치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요. 내가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골치가 아파 죽겠어. 관리인은 정신 나간 여자의 돌발 행동 정도로 상황을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분이 어젯밤에는 고장났다는 그 네 번째 샤워부스 앞에서 문을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이상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저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영이 집요하게 파고들자 관리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었다. 아가씨! 뭐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아니라잖아. 그 미친 여자가 하는 짓을 뭘 믿고 와서 따지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방 빼. 보증금 다 내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의 태도는 180도 돌변해 있었다. 첫 만남에 친절하고 신뢰감 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험악하게 변한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들킬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관리실을 나와 계단을 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관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샤워 부스에는 단순한 고장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창문 닦는 여자의 행동은 미친 짓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알리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관리인이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윌리하우스는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교묘하게 위장된 덫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거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린과의 대화는 서연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고립감만을 안겨주었다. 이제 이 쉐어하우스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리인은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다른 입주자들은 이 기묘한 상황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미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방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복도를 울리는 누군가의 발소리, 옆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 심지어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까지도 모두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는 소음이 되었다.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불안감에 뒤척이다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다. 얼마나 잤을까? 서연은 무언가 섬뜩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눈을 떴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누가 있다. 문 밖에 누가 서 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누군가의 그림자에 의해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 서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굳은 몸으로 문 쪽을 응시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슉 하고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문에 귀를 대고 있거나 옷깃이 문에 스치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는 이내 달칵 하고 도어락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가 엄습했다. 문 밖의 존재는 명백히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관리인의 험악했던 얼굴과 네 번째 샤워 부스 앞에서 광적으로 문을 문지르던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기묘한 용기가 솟아났다. 서연은 침대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손에 잡히는 대로 책상 위에 묵직한 전공서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문 밖에 저 존재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서연은 도어락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망설일 틈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누구세요? 복도에는 5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갑자기 열린 문과 자신을 향해 책을 지켜든 서연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남자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벌겋고 몸을 살짝 비틀거리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에서도 그의 당황한 눈빛과 싸구려 스킨 로션 냄새를 똑똑히 인지할 수 있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내가 술이 좀 취해서 침을 헷갈렸네. 남자는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여기가 2층인 줄 알았지.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얼른 내려봐 볼게요. 신경 쓰지 말고 푹 주무세요. 그는 서둘러 사과하며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서연은 남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데 낯선 남자가, 그것도 술에 취한 남자가 어떻게 심야에 이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가? 서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잠듦새를 걸었다. 남자의 변명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명백히 자신의 방을 노리고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침을 헷갈렸다는 말은 이 상황에 대한 가장 뻔하고 어설픈 거짓말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문 밖에 남자와 마주친 충격적인 사건 이후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자마자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짐을 쌀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마비된 듯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싸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각오였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도의 동태를 살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슉 하고 무언가를 문지르는 소리. 창문 닦는 여자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위치가 달랐다. 거실 창문도 네 번째 샤워 부스도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서연의 옆방문 앞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어제 그 낯선 남자가 서성이다 사라졌던 바로 그 방이었다. 여자는 마치 문에 들러붙은 악령처럼 양손으로 옆방의 차가운 철제물을 필사적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절박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문지름이 아니었다. 문을 뚫고 들어가려는 듯한, 혹은 문 안에 갇힌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서연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저 방이야. 그 남자가 있는 곳이. 그 순간 알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 서연을 사로잡았다. 어젯밤에는 공포에 떨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확인해야만 했다. 이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끝내야만 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서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그녀가 복도로 나서자 옆방문을 문지르던 여자는 모든 행동을 뚝 멈추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연에게 귀를 터주려는 듯 조용히 옆으로 두어 걸음 물러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텅 빈 시선이 서연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옆방 문 앞에 섰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 고요한 복도에 노크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때였다. 문 안에서 작게 욕설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아이씨, 또 뭐야, 관리인 양반. 문을 연 것은 어젯밤 서연의 방문 앞을 서성이던 바로 그 50대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몸에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나체 상태였다. 서연과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3초간의 정적. 그것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험악하게 일그러섰다. 뭐야 너? 남자가 소리치기도 전에 서연의 입에서 억눌렸던 공포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서연의 비명은 릴리 하우스의 가식적인 평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비명 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다른 방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며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입주자들, 그리고 1층에서 허둥지둥 뛰어 올라오는 관리인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였다. 그 사이 나체의 남자는 당황한 듯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진실이 가장 추악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모두의 눈앞에 벗겨져 버린 후였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이제는 멈춰버린 창문 닦는 여자의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다. 서연의 비명으로 셰어하우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뛰쳐나온 입주자들은 나체의 남자가 사라진 굳게 닫힌 문과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서연을 번갈아 보며 움성거렸다. 뒤늦게 달려온 관리인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어설픈 변명은 분노한 입주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여성 전용이라면서요. 어떻게 남자가, 그것도 저런 변태 같은 남자가 버젓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결국 관리인은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남는 방 하나를 은밀하게 남자 세입자에게 내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조용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분이라며 끝까지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뛰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와 작업도구를 캐리어에 되는 대로 쑤셔 넣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문득 고개를 돌려 복도를 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을 닦던 여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난 후였다. 캐리어를 끌고 릴리 하우스를 뛰쳐나온 서연은 건물 1층에 있는 24시간 카페로 무작정 들어갔다. 새벽의 찬 공기에도 진정되지 않던 몸의 떨림이 따뜻한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카페 여사장이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학생, 괜찮아.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던데 얼굴이 말이 아니네. 여사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둑이 터진 듯 서연은 방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혀를 차던 여사장은 서연이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던 여자 이야기를 꺼내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 아가씨 아직도 거기 있구나. 여사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창문을 닦던 여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1년 전 바로 그 쉐어하우스에 살았던 젊은 무명 화가의 홀령이었다. 그림 그리던 아가씨였는데 참 착하고 조용했어. 여기서 커피 시켜놓고 하루 종일 스케치만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여사장의 말에 따르면 그 화가 역시 관리인이 몰래 들인 남자 세입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던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어느 맑은 날이었어. 저기 거실 통유리창 저기서 스스로 몸을 던졌지. 여사장은 손가락으로 릴리 하우스의 거실 창문을 가리켰다. 서연이 처음 그 여자의 홀령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때도 관리인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을 싹 닫았어.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사고를 낸 거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지. 하지만 그날 이후 쉐어하우스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이 밤마다 거실 창문을 맨손으로 닦는 여자를 보았다며 기겁하고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녀의 영혼은 자신이 뛰어내린 그 창문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묻은 자신의 비극적인 얼룩을 지우려는 듯 밤새도록 창문만 닫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그 아가씨 억울해서 떠나지 못하고 남은 거겠지. 자기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학생한테 계속 경고를 보낸 거야. 그 더러운 놈들한테서 벗어나라고. 깨끗이 닦아내버리라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이한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손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귀신이 무섭지 않았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하는 원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었다.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홀령의 모습이 떠오르며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카페에서 밤을 새운 서연은 동이 트자마자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어젯밤의 공포는 어느새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그 화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성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주거침입 미수 정도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관리인은 이미 그 남자를 내보냈다며 발뺌하고 있었고, 다른 입주자들은 괜한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증언을 꺼렸다. 서연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와 PC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릴리 하우스에서 겪었던 모든 일, 즉 항상 잠겨있던 네 번째 샤워 부스, 복도에서 나던 낯선 남자의 향기, 나체 상태로 마주친 남자,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묵인한 관리인, 그리고 자신에게 필사적으로 경고를 보내던 창문을 닦는 여자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제가 살던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담담하지만 분노가 담긴 그녀의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를 통해 각종 SNS로 퍼져나갔다.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맞물려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언론사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했고, 사건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경찰도 마지못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릴리 하우스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관리인의 장부와 과거 남성 세입자들과의 거래 내역 등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났다. 심지어 네 번째 샤워 부스에서는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까지 발견되었다. 결국 릴리 하우스는 폐쇄 조치되었고, 관리인과 그 남자 세입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1년 전 화가의 죽음 또한 재수사에 들어가 그 죽음의 배후에 끔찍한 범죄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연은 작은 원룸을 새로 구해 이사했다. 비록 다시 빠듯한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문득 궁금해져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릴리 하우스가 있던 오피스텔 건물은 불이 모두 꺼진 채 삭막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늘 앉아있던 1층 카페의 여사장과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어머, 학생, 잘 지냈어? 네, 사장님, 덕분에요. 혹시 그 뒤로 이상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여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무도 그 아가씨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 이제야 마음 편히 떠난 거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실의 통유리창은 이제 그저 평범한 유리창일 뿐이었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곳을 하염없이 닦고 있는 슬픈 영혼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되자 비로소 긴 안식을 찾은 것이리라. 서연은 어둠에 잠긴 건물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닦인 것이다. 그녀는 뒤돌아 새로운 자신의 보금자리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